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산적해 있는 현안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또다시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만찬에 앞서 단둘이 만나자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찬 회동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게 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이 같은 요청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대라는 게 반드시 내일 해야만 성사되는 일은 아니라며 별도로 추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모임은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의 상견례 성격으로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못 박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장 한동훈 대표와 단둘이 만날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앞서 한 대표는 만찬 직전 30분가량 배석자 없이 만나 전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자는 요청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 논란과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등을 놓고 두 사람 사이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갈 걸로 기대됐지만 대통령실이 독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만찬 모임 자체가 힘을 잃게 됐습니다. 여러 명이서 이렇게 만찬을 하다 보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지만 한다 하더라도 깊이 있는 논의가 오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실망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독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둘이 만나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윤한 갈등이 또다시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동에서 의료 대란을 해결할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단지 밥만 먹고 돌아온다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구승은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만나는 게 당연하고 또 연락도 자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긴밀하게 조용하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한 게 한동훈 대표가 독대하자고 요청했다는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요. 또 대통령실은 독대에 대해서 극히 예민하게 거부감을 보이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네, 독대는 말 그대로 둘이 만나는 거죠. 당사자 두 사람이 결정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이 언론을 통해 그것도 체코 순방 기간에 처음 알려졌거든요. 대통령실은 이 점을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대라는 건 기묘하게 단둘이 할 얘기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언론에 대고 독대를 요청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밝혔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도 MBC와의 통화에서 또다시 언론에다 대고 대통령을 협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독대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 내용이 또 한 대표의 언론 플레이에 활용될 텐데 어떻게 믿고 맞냐냐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더 부글부글하는 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대표가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의견을 전달한 사실, 또 김경수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는 입장 모두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언론에 먼저 흘려서 반응을 떠보는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반복해 왔던 건데요. 특히 의대 정원 유예 의견은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뤄졌었고 이번 독대 요청도 체코 순방 기간에 나왔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 성과가 묻혔다고 말했습니다. 성과가 묻혔다, 또 불쾌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니 근데 당장 의료 문제도 그렇고 인구 문제 등등에서 시급한 사안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사이에서는 지금도 검찰 내 최측근이었다, 과거엔. 근데 지금은 정치 무대에 와선 달라졌다. 계속 윤한 갈등 얘기만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도 결국 갈등의 재확인 양상이죠.
네,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의정 갈등 해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대통령실과 다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한동훈 대표의 계획이 실패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도 전부터 독대 여부를 두고 여전히 갈등의 골을 노출한 셈이 됐습니다. 여권 내에선 친윤계와 친한계 간의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대통령을 독대해서 주가나 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측은하고 안타깝다고 비꼬았고, 이철우 경북지사도 독대보다 신뢰관계 회복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MBC에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비밀 회동도 아니고 사전에 언론에 공개됐으니까 못 만난다는 건 무슨 논리냐며 수많은 현안을 풀기 위해 잠깐 얘기하자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결과를 못 내고 있다는 게 양쪽에 다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에선 계속 한동훈 대표를 외면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당장 의료 갈등 해소가 시급하고 또 대통령 개인으로 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여당 협조가 절실한 거 아닌가요? 네, 의료 공백이나 의정 갈등을 두고선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인데, 실질적 주체인 정부와 의사단체는 내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실질적인 의료계 설득은 한 대표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거부할 경우에 국회에서 재표결에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김 여사의 최근 행보를 두고선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온 만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본격화될지 아슬아슬한 봉합 상태를 유지할지 내일 만찬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갈지 궁금하네요. 구승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디올백 사건을 놓고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다시 열립니다. 지난번과 다른 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대상이란 점인데요. 하지만 주요 쟁점은 김 여사 때와 같아 내일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처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형 목사를 재판에 넘길지 더 수사할지 심의합니다.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김건희 여사와 겹칩니다. 최 목사와 김 여사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과 180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 등을 주고받은 상대방입니다. 최 목사는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고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닮은 꼴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20년 장희국 당시 광주교육감 배우자가 유치원 단체 간부한테 한우와 전복 등 8차례에 걸쳐 53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중학교 동문사이 선물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치원 단체 간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였던 장전 교육감 부부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 조사로 끝났고, 장전 교육감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피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일 수사심의위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 디올백을 준 최 목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올백을 받은 쪽인 배우자 김 여사와 공직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금품 받았으니까 위법성 여부 따지지 않고 신고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했었어야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금지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을 소개해왔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김 여사도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수반인 대통령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명품 가방은 대가 없이 건네진 선물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도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을 두고 야권이 덤핑 수주,
빈손 귀국이라며 비판을 이어가자 대통령실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 같은 악재들 속에서 성과를 과시하려던 해외 순방이 비판받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체코 순방에 나서면서 24조 원 신규 원전 수주가 확정되도록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원전을 덤핑 수주, 즉 너무 싸게 계약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더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실은 순방을 마치며 체코와의 원전 동맹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야당은 수주를 확정짓지도 못한 빈손 귀국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발끈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계약이 잘 성사되길 기원하는 게 정상이라며 순방 결과가 좋지 않길 기도하는 양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공당이 할 행태냐,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반발한 겁니다. 야당 주장을 전한 언론을 향해서도 부환여동하는 언론은 어떤 생각으로 보도하는 건지 생각해보라. 어느 나라 언론이냐고 거듭 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해외 순방 때마다 국정 지지율 반등을 꾀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장기화된 의료 공백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따라 하락세를 보였던 지지율의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는데 순방 성과를 두고 다른 목소리가 계속되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 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선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현지 기업을 많이 참여시켜달라는 체코 측 요청 때문에 우리 이익이 줄어들 거란 지적에 대해선 이득 자체는 한국 기업으로 돌아올 거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때와는 반대로 이 대표를 기소할 때는 불리한 증거만 골랐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관련 또 다른 사건이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여는 동시에 검찰 개혁 법안들도 꺼내든 건데요. 국민의힘은 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했는지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작년 6월 검찰에서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옥중 편지를 통해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박상용 검사가 검사실에서 쌍방울 측과 연호회 회식을 열게 해주면서 자신을 회유했다고 거듭 폭로했습니다. 박 검사 탄핵 소추를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다음 달 2일 박 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도 꺼내들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고르거나 법리를 왜곡해 적용할 경우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재판에서 무죄가 많이 나오면 검사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법안을 심의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만 골라 이 대표를 기소한 반면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의견서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이용해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했는지 누가 판단할 수 있냐고도 꼬집었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탄핵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동시에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도 곧 예정된 가운데 법 왜곡죄 등 법안 심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가 또다시 거세게 충돌할 태세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가 쏟아진 지역에선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침수와 붕괴 피해 복구 작업이 시작은 됐지만 피해 주민들은 막막한 심정을 호소합니다. 이선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가을 폭우에 조만강이 범람하며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이동. 저지대의 한 건물 지하는 비가 그친 지 하루가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가득 찬 물을 펌프로 빼내고 있습니다. 지상의 집들은 그나마 물이 빠졌지만
흙탕물 범벅이 된 장판을 모조리 뜯어내는 등 복구가 한창입니다. 모래까지 차가지고 차기 전에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판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지금 채우고 계신다. 다 젖어가지고 예, 다 아예 못 써요. 물에 잠겨 못 쓰게 된 가구와 가재 도구들은 죄다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일요일 저녁부터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채워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여기 한 3.5톤. 24시간 동안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남 창원에선 5m 높이 옹벽이 쓰러지며 빌라 5개 동 주민 54명이 대피했습니다. 지지대를 세워 임시 조치는 했지만 언제 안전진단이 이뤄질지 기약이 없어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실상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지금 당장에 빨래도 해야 되죠. 속옷, 옷조차도 갈아입을 여벌 옷도 없죠. 지난 21일 폭우에 하천 제방이 붕괴된 마산 회원구 하천변에는 이제서야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쓰러진 전봇대는 현재 철거됐고 전선은 다른 곳에 우회 연결하는 복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유실 상태로 된 상태로 또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영구적인 공사를 할 때까지 모래마대라든지 톤백으로 이렇게 좀 거기를 좀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 폭우로 붕괴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해 대성동 고분구는 출입을 통제하고 복구 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특히 토사가 깎여나간 절개면에서 가야시대 토기 파편과 조선시대 기와 백자 조각이 쏟아져 추가 유실 방지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상황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었죠. 연휴 전에 일부에서 우려했던 것과 같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큰 혼란은 없었다고 봅니다. 큰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저희 취재진이 추석 연휴 때 부산에서 숨진 30대 여성에 대한 소방청 문건을 살펴봤더니 92번이나 병원 이송 문의, 이른바 전화 뺑뺑이를 돌렸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추석 당일인 지난 17일 새벽 2시 15분, 부산 영도구에서 30대 여성이 경련과 의식장애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습니다. 약 2시간 전 이미 불안 증세를 신고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중증도가 가장 높은 레벨 1단계였습니다. 구급대뿐만 아니라 구급 상황관리센터까지 나서 치료할 병원을 찾아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삼육병원, 고신대병원 등 10곳이 신경과 치료는 불가능하다며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여성은 구급차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급한 대로 일단 6분 거리 해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로 의식이 일시적으로 돌아왔지만 해동병원은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부족해 상급병원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다시 부산대병원에 연락했더니 응급의학과 인력이 부족하다. 동아대병원은 외과 계열 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해운대 백병원도 의료진이 부족하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100km가 넘게 떨어진 경상대 병원까지 연락했지만 중환자가 과다하니 권역 내에서 해결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충남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 병원까지 전화했지만 검사 결과 없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치료할 병원을 찾아 이른바 전화 뺑뺑이를 돌린 게 92번입니다. 연휴 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각 병원을 연결하는 긴급 대응반도 만들었는데 치료할 병원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카톡 대응방이 병원의 정보 파악이 목적이지 응급실 전화 뺑뺑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인력, 자원, 수용 능력과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여성은 3차례 더 심정지 상황을 겪으며 오전 6시 25분 사망했습니다. 부산이라는 곳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데 90여 곳이 넘는 병원을 알아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수도권도 다르지 않았을 거다. 원인은 바로 의료 대란에 있다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와 공동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신경과 의료진 등 배후 자원이 부족해 벌어진 거라며 오히려 의료개혁으로 지역 필수 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추석 당일 밤 충남 천안에서도 조산 증세를 보인 임신부가 70곳이 넘는 병원에서 수용 거부를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소방 헬기를 타고 전북 전주까지 가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윤소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추석 당일인 지난 17일 오후 9시 충남 천안의 한 산부인과 쌍둥이를 임신한 30대 산모가 입원 중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임신 32주 만에 몸 안에서 출혈이 일어난 겁니다. 머리가 하얘져서 절박하죠 사실. 와이프라도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오후 11시 반 병원 측은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송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응급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이 있었지만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이 거절됐습니다. 의료진은 물론 가족들도 나서 전국 70곳 넘는 병원에 연락을 돌렸지만 잇따라 거부되는 상황. 결국 8시간이 지난 이튿날 새벽 산모는 소방 헬기를 타고 130km 넘게 떨어진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현재 산모는 건강을 되찾았지만 다른 아기들보다 한 달 반가량 일찍 태어난 쌍둥이 중 하나이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가스가 차고 이거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거니까 치료 방향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 듣는데 좀. 의료계는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과 겨울에 중증, 응급 환자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의료 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몇 달 전 강남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 KS 마크를 위조한 값싼 중국산 유리가 쓰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는데요. MBC 취재 결과 한국주택공사 LH가 짓는 인천, 경기와 부산 등 전국의 공공주택에서도 이런 위조된 가짜 KS 거울이 무더기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는 7,800여 가구에 이미 설치된 이 가짜 거울을 전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년 전 입주한 경기도 김포의 한 LH 공공주택 단지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뒤 욕실에 설치된 거울을 뜯어 뒷면을 살펴봤습니다. 회색 코팅면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원래 정식 KS 인증을 받은 거울은 뒷면에 KS 마크와 제조사 정보가 일정 간격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단지에 거울을 납품한 업체는 당초 KS 인증 제품을 쓴다고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대신 제조사도 불분명한 값싼 제품을 갖다 붙였습니다. LH도 마찬가지고요.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고 저희 거 제품으로 자재 승인을 받고요. 서류를 제출을 하고 실제 시공할 때는 저희 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MBC 취재 결과 LH는 지난 4월 전국의 14개 단지에서 1차 표본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11개 단지에서 KS 미인증 거울이 설치된 걸 확인했고 이어 2020년 이후 거울이 납품된 108개 단지를 모조리 조사했습니다. 추가로 13개 단지에서 KS 인증 없는 거울을 적발했습니다. 모두 7,8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시험 제작 성적서나 이런 게 들어갈 건데 제하도 업체에서 실제 납품하는 건 다른 걸 납품을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부착된 거울은 대부분 저렴한 중국산이었습니다. 적게는 30%, 많게는 40%에서 50%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외관상으로는 전혀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거울이 문제가 된 24개 단지 가운데 17곳의 욕실공사는 한 중견업체가 하도급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관리감독 잘못해서 저희도 납품업체한테 잘못 받아가지고 샘플 조사해서 누락된 겁니다. LH는 이들 단지의 시공사 21곳과 감리사 14곳에 대해 벌점 등 제재를 부과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요즘 앱으로 음식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정작 음식값은 매장에서 사 먹을 때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이중 가격을 받는 건데요. 무료 배달로 인해 배달 수수료가 오르고 결국에는 음식값이 올라가는 상황.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입니다. 매장에서 직접 햄버거 세트를 주문하면 가격이 7,600원입니다. 그런데 배달 앱으로 똑같은 메뉴를 시켰더니 8,900원이 나옵니다. 매장보다 1,300원 더 비싼 겁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햄버거 세트의 매장 가격은 9,100원이지만 배달을 시키면 1,4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매장가보다 배달값이 더 비싼 이중 가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FC는 2년 만인 지난 4월 이중 가격제를 다시 도입했고 롯데리아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외식업체들은 배달비 부담이 커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올해 초부터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그 대신 업체에 받는 중개 수수료를 지난달 9.8%로 3%포인트 올렸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배달비 때문에 이제 9.8% 되면서 지금은 한 2만 원 정도 주문한다 치면 30%가 무조건 배달 앱에 지출이 되거든요. 주문하는 소비자들은 헷갈립니다. 이해는 하는데 근데 사전에 미처 공지되지 않아서 좀 속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배달비 무료인 줄 알고 했는데 게다가 일부 음식점에선 이참에 매장 가격을 배달 가격 수준으로 아예 올리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홀 가격도 같이 올려야 되는 거고 불공정행위 이런 걸로만 지금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뭐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외식 물가 상승, 배달의 수수료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무료 배달이 혜택인 것 같지만 오히려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상황. 내일 열리는 정부와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의 상생협의체 회의에선 논란의 이중 가격의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중 2명이 추석 연휴 때 숙소를 나가 현재까지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급여 불만 때문 아니냐,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달 6일 입국해 4주간 특화 교육을 받은 뒤 지난 3일부터 각 가정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필리핀 정부 인증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에 너무 좋아해서 선택했습니다. 가족도 많이 도와주고 대학원 다시 공부 다니고 싶습니다. 필리핀에서. 지난 15일 저녁 이 가운데 2명이 숙소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공휴일을 빼고도 5일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이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됩니다. 이탈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월급에 대한 불만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6일부터 지난 2일까지 28일에 대해선 교육수당으로 147만 1,740원을 실수령했으며 3일부터 근무한 임금은 다음 달 받을 예정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들이 같은 E9 비자로 제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 급여가 적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으로 제한되는 데다 숙소비로 월 40만 원가량 공제돼 제조업 근무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히려 비용이 비싸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200만 원 이상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는 추후에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이탈자가 발생하는데 그마저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급여 지급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고 고용부 역시 이들의 직무 적응과 이탈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선 조그마한 약점이다. 응급실 뺑뺑이는 가짜뉴스다. 누가 한 얘기들일까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 정지 중인 요즘에 내놓은 얘기들입니다. 심지어 판사를 향해서는 좌편향을 운운하고 있는데요.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한 보수 성향 매체의 유튜브 방송에 나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칭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별명이 일단 어떠신지 하고 보수의 여전사.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탄핵 소추로 직무는 정지됐지만 급여를 받는 고위 공직자 신분임에도 이 위원장은 야당 비난에 거침이 없습니다. 민주당 야당 의원들에 맞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했는데도 그렇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셨지 않나. 얼마 전에 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있다고 압력을 하고 있다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당일 한 유튜브 방송에선 김 여사를 감싸며 역공을 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제
조그만 그 약점이 있으면 한 사람만 들고 판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물로 삼아가지고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지난 추석 연휴 때는 자신의 SNS에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사진과 함께 추석 기도, 가짜뉴스에 속지 않게 하소서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의 제동을 건 재판부를 향해선 좌편향적이라며 인신공격성 폄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봤는데 이분이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다. 네.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는데. 어디에 뭐 속해 있었다 그런 걸로 뭐 정치적으로 낙인을 찍고 그것 때문에 뭐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에도 위배되고 재판에도 압력을 가하려는 그런 행위로 보입니다. MBC는 이 위원장에게 이딴 발언의 의도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현금성 자산만 40억이 넘는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짜리 핸드백이 눈에 들어오겠나? 최상병 특검법은 괴물이다. 이건 또 누가 한 말들일까요? 신림동 고시촌 강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을 교육하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임명한 김채환 원장이 유튜브에서 한 얘기들입니다. 공직자가 이러는 게 가능할까 싶은데 인사혁신처는 조치를 취하긴커녕 문제 없다는 취지로 겸직 허가까지 연장해 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김채환 국가인재개발원장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60억대 재산을 가진 김건희 여사, 현금성 자산만 해도 40억이 넘는 김 여사의 눈에 300만 원짜리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논란이 일자 영상을 내린 것도 잠시, 김 원장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도 20개 넘는 영상을 올리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민주주의의 탈을 쓴 다수결과 각종 흑색 선전과 나쁜 언론들이 결합하면서 태어난 괴물, 죽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까마귀들이 몰려드는 법.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진 공직자가 이런 활동이 가능한 건 인사혁신처가 겸직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김 원장은 자신의 활동을 두고 허가 신청서에 바람직한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위한 공직 가치와 관련된 내용을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지난해와 올해 김 원장의 겸업을 승인했습니다. 김 원장의 채널이 국가인재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공직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는 효과적인 소통 창구라는 겁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겸업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지만 올해 1월과 7월 두 차례 조사 결과 문제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습니다.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저희 아직 위반 사항은 아직 없어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인사혁신처는 겸직 허가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들을 공적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성을 현저하게 위반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해임 요구를 해야 한다.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원장은 대통령과 국가 정책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활동이다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해야 할 싸움을 한다. 오늘로 창립 50년을 맞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나누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교회마저 세상의 슬픔을 외면한다면 사람들이 서러운 눈물을 어디서 닦겠습니까라고 묻는 행동하는 신앙 정의구현 사재단의 50년을 임소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0년) 전 첫 미사를 열었던 성가에 맞춰 사제들이 걸음을 내딛습니다. 양심적인 지식인과 중대인의 투신과 희생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풀어내셨으니 이제 백발이 된 신부는 제단 위에서 옛 교도관들을 끌어안습니다.
1987년 턱친이 억하고 죽었다던 박종철 군 고문치사 조작 사건의 진실이 이들의 손을 거쳐 사제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알려진 진실은 6월 항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정권의 뿌리에는 과연 양심과 도덕이 인청하에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한국 민주화의 흐름과 함께해왔습니다. 1974년 서슬퍼런 유신 정권은 민청학년에 자금을 댔다는 혐의로 지학순 주교를 연행했고 강원도 원동성당에 모인 30여 명의 사제들은 민중의 삶 속으로 나아가자고 결의합니다. 유신헌법 철폐와 민주헌정 회복을 외친 첫 번째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고비마다 큰 족적을 남긴 사제단은 인권 유린의 현장과 거대 권력에 맞서는 이들 옆을 지켰습니다. 삼성그룹의 엄청난 비리와 활동 범위가 넓어지자 이슈마다 관여하는 건 지나치다는 교회 내부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지만 아무도 말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을 사제단은 대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제는 타인의 고난을 자기 문제보다 긴급하고 중대하게 여긴다. 사제단은 다가올 50년도 현실의 고통에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회마저 세상의 슬픔과 번뇌를 외면한다면 사람들이 서러운 눈물을 어디서 닦겠습니까?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헤즈볼라를 노리고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헤즈볼라도 전면전을 다짐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마을에 그대로 날아와 꽂힙니다. 시뻘건 화염이 솟아오르고 파편은 마을을 덮칩니다. 레바논 곳곳에 또다시 공습으로 인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현지 언론은 레바논 남부와 동부에 30분 동안 100회 이상의 공습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민간인 1명이 숨지고 1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헤즈볼라의 반격 징후를 확인하고 선제 공격을 했다며 레바논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 안보를 위해 지상군 투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The IDF will engage in extensive precise strikes against terror targets which have been embedded widely throughout Lebanon. 헤즈볼라도 전면전을 각오한 듯한 모습입니다. 지난 일요일 이스라엘 북부에 10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헤즈볼라는 이례적으로 미사일 재원도 공개하며 전투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دخلنا في مرحلة جديدة عنوانها معركة الحساب المفتوح. 국제사회는 확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로 바뀔 수 있다며 전 세계의 파괴적인 비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스라엘에서 거주 중인 자국민에게 빨리 떠나라고 공지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동이 재앙 직전에 몰린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미국은 전쟁을 막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설득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베란다에 안매장한 남성이 범행 16년 만에 50대가 되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건물 누수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수다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시의 한 원룸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원룸 안에 있던 남성은 경찰의 발언에 침대에 주저앉고 모를 수가 없잖아요. 잠시 뒤 체포됩니다. 살인,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까지.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은 지난 2008년 경남 거제의 한 원룸 옥탑방에서 3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살해한 여성을 여행 가방에 넣은 뒤 자신이 살던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벽돌과 시멘트를 이용해 안매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는 범행 이후 8년여 동안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범행은 지난달 30일 작업자가 건물 누수 공사를 위해 옥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수다가 시신이 담긴 가방을 발견하며 드러났습니다. 그 전까진 옥상에 만들어진 구조물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가 집주인한테 제가 이거 누수 공사를 위해서 시멘트를 사용해서 공간을 만들면서 누수 공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 2011년 숨진 여성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당시 이 남성은 싸우고 집을 나갔다고 진술해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체 은닉 혐의는 제외한 채 살인과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음주운전자 추격 영상을 찍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도주 과정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음주 여부와 유튜버가 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색깔의 SUV 한 대가 빨간 신호와 중앙선을 무시하고 도로 위를 튕기며 질주합니다. 그리고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제 새벽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SUV를 몰다 화물차에 부딪힌 3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완전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차 조종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추궁하며 쫓아오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음주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하는 과정을 촬영하면서 인기를 끄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라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차량이 음주운전한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 운전자가 그걸 태우려고 이동한 것 같아요. 이날도 이 유튜버는 사고 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 첨단 유흥가에서 운전 중이던 30대 남성은 술을 마셨냐고 묻는 유튜버를 알아보고 이곳으로 달아났습니다. 다만 경찰은 도로의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사고 직전 이 유튜버가 차량을 바짝 쫓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운전자의 음주와 과속 여부, 그리고 이번 사고와 유튜버의 관련성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오물풍선을 봤다는 목격담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자주 오는 것 같던 안전 안내 문자도 오늘 아침엔 없어서 놀랐다는 반응도 많았는데요. 인천공항에선 항공편 이착륙이 2차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에 흰색 물체가 떠 있습니다. 아래론 마치 폭죽이 터진 듯 잔해물들이 흩뿌려집니다.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입니다. 거기 떠다녀서 보다가 갑자기 터지더라고요. 원래는 그 하얀색만 있다가 아파트 단지에도 풍선 잔해물들이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영상보다 더 가까이 보여가지고 바로 오물풍선인 거를 확인했어요. 서울 서초와 여의도, 은평구까지 거의 서울 전역에서 오물풍선이 출몰했습니다. 목격자 머리 위로 터진 풍선 잔해물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머리 위쪽으로 계속 내려와갖고 점점 커지더라고요. 불꽃놀이 하듯이. 대여섯 개는 그 연신내역 앞에 그 근처에서 다 터졌거든요. 출근 시간 오물풍선 안내 문자도 없던 터라 시민들의 목격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그게 화가 나죠. 그 사람들도 하나도 안 왔어요. 사람들이 다 욕했죠. 이런 게 날라오는데 전화 문자도 안 보낸다고. 인천공항 근처 상공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돼 1시간 43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2번이나 중단됐습니다. 오물풍선 살포로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된 건 4번째입니다. 바람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몇 개의 그 풍선은 이쪽으로 올 영향이 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 살포는 22번째로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우리 군이 확인한 오물풍선은 총 120여 개입니다. 서울시는 어제 저녁 7시경에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시는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로부터 오물풍선에 대한 정보를 받아 안전 문자를 발송합니다. 오물풍선을 최초 발견했을 때 한 번, 오물풍선이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을 때 2차례 문자를 띄웁니다. 서울시는 어젯밤에 이미 오물풍선이 서울시에 진입한 상황이라
아침에 별도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7월과 9월 오물풍선 살포 땐 상공에서 지속 식별 중이라며 3차 문자로 경고를 하거나 아침 시간에도 추가로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안전 문자를 서울시에 요청하는 군의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방위 사령부 측은 안전 문자 발송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MBC 질문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을 빚을 만큼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군 당국은 처음으로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없고 공세적 대응만 반복되면서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낸 건 오늘로 22번째, 확인된 수만 5,500여 개입니다. 군은 오늘 처음으로 풍선에 대한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 화재나 기물파손을 넘어 국가기관시설인 공항 운영까지 차질이 빚어지자 대응 수위를 높인 걸로 보입니다. 선을 넘는 상황의 기준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여러 가지 피해나 화재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쓰레기 풍선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위는 그동안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북한이 처음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건 지난 5월 28일. 탈북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이었습니다. 사흘 뒤 정부는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가 쓰레기 풍선 첫 살포 일주일 만인 6월 4일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멈췄습니다. 닷새 뒤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7월 21일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확성기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빈도는 오히려 이후 더 잦아졌고 미사일 도발도 재개됐습니다. 국민들의 피해가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도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는 공적 기능이 있다며 대북전단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이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는 긴장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풍선을 연속적으로 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경고는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은 다만 쓰레기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낙하 후 수거라는 기존의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기후변화는 1년 내내 얼어있는 만년설을 녹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가 녹아내리면서 각종 자연재해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MBC 기후환경팀은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과 네팔 현지를 방문해 기후변화의 실제 현장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산사태, 홍수 피해를 취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서북쪽으로 600km 떨어진 카날리주. 마을로 향하는 비포장 도로엔 산에서 굴러떨어진 돌들이 나뒹굽니다. 집채만한 바위가 도로까지 쓸려 내려왔고 그 옆을 차가 아슬아슬하게 비껴갑니다. 이 길마저도 곧 막히고 맙니다. 예요 바보를 가고? 어? 6월부터 시작된 우기는 9월 중순엔 끝나갈 때이지만 여전히 비가 퍼붓습니다.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한 3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 이렇게 폭포처럼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고산지대 마을들엔 산사태 피해가 반복됩니다. 14살 소녀 수자타도 이번 우기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집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अनि यस्तो म पनि अब यस्तै कला सुरु भएको थियो स्कुलमा अनि त्यही पढ्न जाँदाखेरि अब साथीको घरमा जाँदाखेरि त्यस्तै दुर्घटनामा परेर मलाई पनि यो आजकल यो पहिरो भन्दा पनि धेरै डर लाग्छ चाहिँ यो पहिरोबाट कसरी जोखिम हुने आफैलाई पनि अर्कै लाग्छ. 수자타가 다니는 학교마저 지난 6월 세찬 비바람에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새로 학교를 지었지만 그 부지도 산사태로 자꾸 깎여 나갑니다. भएको कारणले टाढा टाढा किनाराहरू खोलाहरू काटेर टाढाबाट आउने उ छ बाढी पहिरोले अब सताउँदै आछ.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는 이 고산지대의 우기는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카날리 주행 항공기창 너머 펼쳐진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을 보면 온통 흰 눈으로 덮여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군데군데 까만 바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년설이 녹아내린 겁니다. 히말라야의 기후변화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빠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눈은 덜 내리고 비는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매해 여름 에베레스트 산에서 눈, 비를 측정했더니 2020년엔 전체 강수량의 40%만 비였지만 작년엔 75%가 눈이 아닌 비로 내렸습니다. 영도 등온선, 즉 비가 눈으로 바뀌는 지점을 연결한 선이 점점 산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히말라야 빙하마저 녹으면서 빙하 호수도 30년 새 50%나 증가했습니다. 눈 녹은 물이 넘치기도 해 하류 지역엔 홍수가 발생하고 비까지 퍼붓는 우기엔 피해가 더 광범위해집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히말라야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흐르는 베리강입니다. 히말라야에서 녹은 물이 이 강에 따라 쭉 흘러간다는데요. 원래는 푸른빛을 띠는데 우기에는 토사가 함께 떠내려오면서 이렇게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त्यसपछि अब गाउँ समुदायमा अब यही मन्दिरभित्र पनि एकजना हाम्रो पुजारीलाई यहीँ बगायो.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2100년에는 히말라야 빙하의 80%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앞서 정의구현사재단 리포트에서 문규현 신부가 등장한 화면에 함세웅 신부라고 자막이 잘못 나갔습니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과정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가 이 과정을 조사했고 축구협회가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내일 홍 감독을 불러 직접 물을 예정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월 초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이후 5달간 비어있던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에 홍명보 전 울산FC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성과가 입증된 국내파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 내부에서 감독이 내정돼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안 좋고 저건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쫙 해요. 근데 국내 감독님한테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가 확보한 검토보고서에서 스포츠윤리센터는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도자를 선발할 때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도자 자격도 문제 삼았습니다. 홍 감독이 대한체육회 지도자 조건인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이 없는데도 국가대표팀 감독이 됐다는 겁니다. 왜 대한축구협회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감독을 선발했는지 선임 절차 문제를 제대로 살펴봐야 할.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지 않은 데 대해 전력강화위원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지도자 자격에 대해선 홍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에 국제 자격증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관련 규정의 적용은 2027년까지 유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협회 내부 규정이 상위 단체인 체육회 규정을 넘어설 수 없고 국제 자격증이 있다 해서 축구만 다른 종목과 달리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내일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을 불러 이번 논란에 대해 질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국내 최초로 40홈런 40도를 도전하는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3경기 만에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 단일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현재 상황 박재훈 기자입니다.
대기록 도전을 위해 2경기 연속 1번 타자로 나선 김도영은 첫 타석부터 뜨거웠습니다. 삼성 선발 이승민을 상대로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시즌 38호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동시에 136번째 득점으로 2014년 서건창의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5회에는 볼넷으로 출루한 뒤 2루를 훔쳐 시즌 40도루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제 국내 선수 최초의 40-40에 홈런 2개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6연승으로 KT를 끌어내리고 5위에 복귀한 SSG와 4위 두산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회 에레디아의 선제 적시타로 SSG가 앞서갔지만 두산도 1회 말 김재환의 역전 투런포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2회 조수행의 적시타를 더해 두산이 3대1까지 점수차를 벌리자 SSG도 곧바로 3회 정준재와 박성환의 적시타로 다시 균형을 맞췄습니다. 오늘 승리한 팀이 4위가 되는 가운데 두 팀의 치열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벨기에 프로축구 행크로 이적한 오현규 선수가 6경기 만에 리그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팀이 2대0으로 앞선 후반 29분 오현규 선수가 교체 투입됩니다. 그리고 9분 만에 명장면을 만들어내는데요.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여유 있게 제친 뒤 강력한 슈팅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는 원더골을 터뜨립니다. 현란한 헛다리 줍기부터 골망이 찢어질 것 같은 대포알 슈팅까지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이적 후 6경기 만에 터진 리그 데뷔골에 동료들은 물론 손흥민 선수의 옛 스승이었던 핑크 감독까지 박수를 아끼지 않네요. 지난 2월 아시안컵 이후 대표팀과 인연이 없었던 오현규 선수. 다음 주 발표될 10월 A대표팀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서 북한이 일본을 꺾고 8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통산 3번째 우승으로 최다 우승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브라질과 미국을 연파하고 결승에서 일본을 만난 북한. 18년 만에 아시아팀끼리 만난 결승전에서 북한이 초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17살의 북한 대표팀 막내 최일선이 이번에도 돋보이는 재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전반 4분 여유 있게 수비를 따돌리고 위협적인 왼발 슈팅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전반 15분 기어이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감각적으로 공을 흘리며 수비를 떨궈낸 뒤 과감한 드리블에 이은 강력한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홀로 일본 수비를 무너뜨린 기막힌 골로 최일선은 득점 단독 선두로도 올라섰습니다. 북한은 후반에도 최일선의 저돌적인 움직임을 앞세워 끊임없이 일본의 골문을 두드렸고 12분 넘게 주어진 추가 시간을 버텨낸 끝에 결국 1대0 승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8년 만에 우승이 확정되자 북한 선수단은 모두 뛰쳐나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결승골의 주인공 최일선은 득점왕을 상징하는 골든부츠에 이어 최우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까지 대회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나를 낳아 키워주고 빛내어준 사랑하는 어머니 조카 부모 형제들에게 우승의 복을 승리의 복을 드렸다 생각하니 정말 기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한 북한은 미국, 독일과 함께 역대 최다 우승팀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미국 프로축구에서 나온 감각적인 오버헤드킥 골입니다. 상대 장신 수비수들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 새 서둘러 가을 채비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 주황빛 코스모스와 억새풀도 마치 가을을 기다린 듯합니다. 청명한 하늘에 가을 정취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가시거리도 최대 50km로 무척이나 깨끗했습니다. 이제는 아침 출근길에 반소매 차림이 쌀쌀해졌는데요. 특히 내일 아침 대관령의 최저 기온은 7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보이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는데요. 겉옷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 모습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리하면서 구름이 거의 없는 깨끗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내륙 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도, 춘천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 28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제주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당분간 내륙으로는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명운이 달린 시급한 문제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 올해 내내 전해지는 소식들은 여전히 그리고 매번 사이가 좋네 나쁘네, 감정이 어떻네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에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